학교 병원 실습은 재밌습니까? 좀 재미없어요. 더운데 나가서 고생하느니 시원한 데서 서 있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실습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의 평생의 건강 바뀌겠죠. 치과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생활 6년 가지고 평생이 결정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섬뜩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나가서 좀 경쟁력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그것만큼 기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이게. 열받았네. 알 수가 없네. 어떤 강의를 해주면 좋을까 한번 물어보니까 치과를 보는 이제 분들께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암 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그거랑 관련해서 그 슬라이드 만들고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치주과에 있어요. 아시겠지만 치주는 잇몸 치료죠. 제일 흔한 진단명이 뭔지 아십니까? 치주과에서? 네? 치주염은 되게 큰 범위예요. 치주염보다 네? 치주염 그럴 수 있죠. 잘 보이시죠? 네. 제일 흔한 진단명이 뭐냐면 치은염도 아니고 치주염도 아니고 만성 치주염이라는 진단명이에요. 만성 치주염. 되게 중요하죠. 1999년도에 이전에 진단명이 바뀌었어요. 만성 치주염의 이전의 진단명은 성인형 치주염. 성인형 혹시 들어봤는지 모를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분명히 진단명이 바뀌었는데 그걸 쓰면 안 되죠. 만성 치주염이 치주과에서 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갖고 있는 진단명이에요. 근데 이 진단명 하나만으로는 환자를 진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심도하고 범위에 따라 이걸 조금 세분화했어요. 쉽게 해서 암은 암인데 이게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그런 걸 나누죠. 나누는 이유는 그렇게 나눠야지만이 환자한테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첫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수술해야 될지 안 수술해야 될지. 근데 진단을 하고 범위를 나누면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만성 치주염은 대부분 치조골이 녹아있죠. 부착 소실이 하면 치조골이 녹아있고 이 부착 소실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슬라이트, 모더레이트, 시비어 쉽게 해서 초기인지 중기인지 심한지 이 세 단계로 나눠요. 뼈가 한 1, 2mm 정도 녹았으면 초기라고 얘기하고 5mm 이상 녹았으면 이거는 이제 시비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 환자가 왔을 때 치료하는 범위가 간단하게 스케일링으로 끝날 것인지 치료 콘막스로 끝날 것인지 결정하죠. 이 만성 치주염은 환자들이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잘 몰라요. 치아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만성 치주염을 방치해서 그렇습니다. 충치 때문도 아니고요. 싸우다 빠져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치과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이 이가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이상 이가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만성 치주염에 대한 치료를 하고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 치주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건 인식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환자들도 모르고 의사들의 일부도 모르고 신경의사들의 일부도 사실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만성 치주염을 진단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어요. 위생사들의 역할, 치과 의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 보면 환자가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보면 이 사이가 되게 벌어져 있죠. 이 사이가 벌어지는 거는 늙어서 생기는 주름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치아가 망가져서 생기는 안 좋은 질환의 결과입니다. 그죠? 이 사회가 벌어졌어요. 치아가 원래 위치에서 좀 변이 돼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생길 수 있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두통이 생기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 불이 나게 약을 먹고 내과 가서 치료를 해요. 만성 치주염은 자각이 되게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환자가 저렇게 불편한 증상들이 생겨도 잘 몰라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출혈이 돼요. 건들면. 염증이라고 얘기해서 색깔이라든지 형태 그리고 느낌이 변하는데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연조직 변화가 있더라도 환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주낭 측정기로 이 몸에 찔러보죠. 찔러보면 피가 나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요. 탐침시 출혈은 치주 질환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건강한 잇몸은 건드려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잇몸들은 건드리면 피가 나죠. 그러면 피나는 상태는 염증이 있는 상태고 궤양이 있는 상태고 살이 짓물러져 있는 상태. 그럼 이런 상태들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기 받아 적는 친구 뭐라고 생각해요? 왜 살이 짓무르고 피가 날까요? 객관식으로 해줄까요? 구강내 환경이 안 좋아서 되게 맞는 얘기죠. 구강내 환경이 안 좋은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피가 나는 거예요. 살이 짓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염증이 우리는 과연 그 염증의 원인이 뭘까요? 치석과 치태와 박테리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요. 반환톤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성 치주염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없음에도 생기는 염증이 있어요. 그거는 치주 질환의 분류에 있어서 만성 치주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치은 잇몸 병소라고 얘기해요. 병소.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잇몸의 병소, 외상성 어떤 손상에서 일으키는 병소,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소라고 얘기해요. 좀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보다 치아에 구멍도 났고 건들면 피가 나고 그러면 환자가 호소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만성 치주염이 있다고 의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찾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만성 치주염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 치주염의 유병률이 70%가 넘어요. 그렇죠? 그냥 탁 찍어서 찔러보면 대부분 피가 한 부위라도 나요. 그런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셔야지만이 치아가 이제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있어서 환자를 믿지 않고 모든 치아의 모든 치면에 대해서 찔러봅니다. 그렇죠? 풀자의 깊이를 뭐 여기에 보면 천장의 높이가 다 똑같죠. 그렇죠? 천장의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근데 동굴을 들어가면 천장의 높이가 다 틀리죠. 어디는 얇고 잇몸 질환은 그래요. 부위 특이성이라는 걸 한번 명심을 해주세요. 부위 특이성. 부위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특이적이다. 부위마다 다른 패턴으로 뼈가 눌린다. 내가 이쪽에서는 깊게 들어가지만 옆에서는 얇게 들어가요. 여기하고 여기는 바로 인접했는데 여기는 조금만 들어가고 여기는 깊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부위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 진단은 반드시 전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학을 대상으로 치주낭 측정을 해야 되고 전학을 대상으로 인트라오랄 사진을 찍어야 돼요. 상당히 좀 어렵죠. 환자가 호소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뽑는 거를 막아보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치아의 뼈가 얼마나 녹았는지? 저는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치주골이 많이 녹았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죠? 반 이상 녹았어요.
반 이상 녹은 것 같아요? 안 녹은 것 같아요. 찍어보니까 반 이상 녹았어요. 환자들한테는 사진 보고 요즘 깜짝 놀라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부착 소실이 5mm 이상 돼요. 진단명이 severe chronic periodic 있어요. 근데 환자한테 저는 희망을 줘요. 이런 환자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치주과에 오신 아까 업저베이션 했을 텐데 이갈애가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약간 머리숱이 없으신 분인데 본 친구 있나요? 기억나요? 그 환자. 그 환자가 거의 10년 가까이 이거보다 뼈가 더 많이 녹은 상태로 왔어요. 근데 뽑은 치아가 2개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원인만 파악하면 이 상태로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많이 녹았어요. 뼈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증의 결과로 그 염증을 일으키는 건 치색과 박테리아, 치태입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이런 환자가 처음 오게 되면 우리 치료 계획을 세우죠. 치주과에 있어서 치료 계획은 아주 심플해요. 1, 2, 3단계. 그 1단계는 뭐냐면 스캐닝하고 양치질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치석들을 제거하고 눈에 보이는 치태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치근면 혈택술이라는 걸 해요. 치근면 혈택술은 보이지 않는 치근에 붙어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판막을 열어서 뿌리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앞서 두 번을 하나 심었어요. 좀 고정이 좀 덜 됐어요. 내일 흔들어 보면 약간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기다리만 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여전히 흔들려요. 기다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나빠지는 패턴이 있는데 나빠진 패턴이 우연찮게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치주치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호성을 갖고 있지만 재평가를 통해서 좀 더 예견성 있는 확실한 치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해서 여전히 안 좋아서 판막을 제꼈죠. 수술도를 이용해서 판막을 제끼게 돼요. 보통 6분압으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4분압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판막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사진 한번 저기 뒤에 예. 여기 보면은 치석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검은 게 보여요. 그렇죠? 여기 치석 보이시죠? 예. 그냥 녹지 않습니다. 여기도 치석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처리했을 때 치아 표면이에요. 그렇죠? 스케일링도 하고 루트 플래닝도 하고 열었는데 여전히 치석이 남아있어요. 완벽한 스캐닝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벽한 루트 플래닝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캐닝을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치석을 100% 제거할 수는 그건 불가능하죠. 치료의 목적은 뭐냐면요. 염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제거하면은 임상적인 목적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해놓죠. 비교적 접근이 수월한 안쪽에도 이렇게 치석이 남아있는 걸 보면 우리가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스케일링과 스캐럽을 이용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느낌을 느껴가면서 치근면을 느껴가면서 이거를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울트라소닉 스캐너를 빠르다고 해서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울트라소닉 스캐너는 작동하고 있는 중에는 느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온오프를 해가면서 치근면을 느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울트라소닉 스캐닝 후에는 반드시 핸즈 인스트루먼트나 익스플로러로 치석이 남아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비교적
이제 치주 파괴가 심하지 않아서 루트 플래닝이라든지 치주 파막술이 필요 없는 환자예요. 스케일링만으로도 치료가 다 될 것 같은 환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스케일링으로 모든 치료를 종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완벽하게 치석을 제거했을 거라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이 환자를 적어도 2주 이상이 지난 후에 다시 내원을 시키게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롭게 어떤 식으로 치태가 침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건 아주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전반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입안에 있는 치석들이 많이 제거된 상태가 이게 환자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닦고 못 닦고 하는 거에 따라 틀립니다. 여러분들 화장할 때 거울 보죠. 왜 봅니까? 느낌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닦는 거는 느낌으로 닦으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고 치태 착색제를 통해서 이전보다 지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환자한테 어떤 피드백을 줬을 때만이 환자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임상이라는 필드에서 환자한테 바스법이나 차터스법, 롤링법 얘기하는 거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럼 환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거의 착각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겪는 어떤 칫솔질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뭐냐면, 닿지 않는 데 있어요. 닿지 않는 데. 최후방 구치까지 안 닿는 거예요. 설면까지 안 닿는 거예요. 닦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깊숙이 넣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되게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이를 잘 닦으라고 하면 전동 칫솔을 사요. 똑같은 방법으로 기치하를 닦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법적인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닦을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닦을지를 결정하시면 적어도 환자가 지금까지 잘못 닦고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엄연히 환자들마다 닦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반영을 해서 이 환자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와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또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오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에서 70이 넘어서 80 가까이 되는 환자분이 계세요. 전신적으로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구강의 건조증도 심하고 이를 닦기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치태 조절도 해드리고 보수도 해줘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 환자가 구강 내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환자를 한 번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환자들이 만성치주염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바뀐 거 없죠. 살쪽은 많이 됐죠. 우리가 하는 잇몸 치료는요, 살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원인이 되거나 것만 제거를 해도 잇몸들은 뼈 모양대로 많이 수축을 해요. 그럼 환자들은 이러죠. 이 사이가 많이 넓어졌어요. 이 사이가 많이 시립니다. 그거는 저의 치료의 결과가 아니라 환자가 지금까지 생겼던 만성치주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 전에 환자들한테 이 상황이 왜 생겼고 이 치료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예측을 해주셔야 되고, 환자가 원하는 게 이 사이가 넓어지는 거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 뭐 좀 더 이제 치관유들을 보존하기 위한 치주 판막술을 선택하든지 재료 같은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자들이 스케일링 후에 이가 많이 시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출된 치근면에는 일단 세멘툼이라는 게 덮여있어요. 그죠? 세멘툼이라는 게 덮여있어요. 그래서 노출된 생활을 막아주는데, 그거는 이제 갓 노출됐을 때죠. 근데 그거는 노출되면 상하세관이 노출이 돼요.
세멘트 능이 없어지고 치질이 이제 확대되는 그 상황에서 수술을 해주고 그러면 붙어있던 치석이 떨어지고 치유퇴축이 되면서 상하세관이 좀 더 많이 넓어져요. 노출된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노출된 상하세관은요, 양치질만 잘하면 다 막혀요. 광화가 된다고, 광화가. 치주 치료 후에 이가 시린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요, 이를 안 닦아요. 치경부라든지 치근 사이에 치태가 끼게 되면요, 노출된 상하세관이 방화되지 않습니다. 무기질이 침착되지 않아서 시린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주 치료 후에 이가 시린 경우에 골로마라든지 뭘 발라주려고만 하지 이를 닦으려고 시키지 않습니다. 제 환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처치 없이 양치질만 잘 시켜서 시린 게 대부분 많이 좋아지거나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컬 원장님들이 많이 그런 치주 치료에 많이 컴플리케이션 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양치질만 잘 시키면 점진적으로 시린 게 없어지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이가 많이 닳아져도 이가 시리지 않는 거는 치수가 위축되고 그리고 노출된 치근면이 이제 강화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아가 갖고 있는 어떤 생리학적인 치유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치근면에 대한 깨끗한 루트 플래닝 그리고 루트 치근면이 탈해되거나 자극받지 않도록 양치질을 잘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런 치아가 있어요. 그렇죠? 환자는 치아는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왜 이런 환자 되게 흔하죠. 많이 겪게 되죠. 빨리 치석대 내고 스캐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 칫솔도 쓰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치면이 치석이 잘 끼느냐, 치태가 잘 끼느냐, 그렇죠? 네? 매끄럽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의 완성은 광내는 거예요. 광내는 거. 인전면 광내기 되게 어렵죠. 러버컵을 잘 점거하게 되면 광이 납니다. 때로는 이렇게 위치가 변형된 치아들이 잇몸 치료를 통해서 저절로 치아 위치를 잡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동영상 찍고 있는 저 친구 자네. 그 정도 하고 메인티넌스를 잘해야죠. 하악 전치부는 불행히도 상악 부치부랑 같이 치석이 제일 잘 끼는 데 중에 하나예요. 상악 부치부하고 틀리게 접근이 되게 좋아서 시간 칫솔을 쓰셔야죠. 제가 환자들 보면 시간 칫솔을 요지처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지로 쓰시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칫솔이 적용될 부위는요, 에나멜이 아니에요. 덴틴이에요.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는 덴틴은요, 에나멜보다 20-30배 마모에 취약해요. 치약 묻혀서 닦는 거 절대 안 돼요. 부드럽게 닦아줘요. 그럼 입을 헹구고 치간치 사용하는 뭐 그건 상관없어요.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상관이 없는데 저는 환자한테 아침에 자는 중에 낀 거 닦아주고 자기 전에 하루 중에 낀 거 닦아주라고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전에 닦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횟수도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닦아주는 게 좋은데 많은 환자들이 때로는 그런 걸 못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위는 치간칫솔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는 치실이라든지 사실 치실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워터픽 같은 거는 환자들한테 추천해줘요. 이건 되게 젊은 환자인데 보면 인사이저
결단안에 보면 말멜론이 있지 않습니까? 치은점이 전반적으로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었던 분인데 지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태들이 있어요. 관리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치주과에서 치의생사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단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캐닝 위에 투자에 상당히 중요한데 치주과를 돌면서 치주과 임상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강위생교육을 시키면서 환자를 잘 유지하는지 좀 잘 보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미백 끊고 임플란트 끊고 혼란한 풀기가 되게 많이 강조되는 좀 이상한 사회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치아 주변의 치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펴주실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고 이번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생들한테 좀 그런 걸 강조하는데 어려운 건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조심해서 자꾸 공부하시고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없습니까? 교수님 아까 전에요. 그 치석 제거 후에 이렇게 연결해놓은 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치조골이 높게 되면 치아가 받고 있는 힘들이 똑같죠. 늘 똑같죠. 근데 치조골이 높게 되면 이 치아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멀쩡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얘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요. 그걸 우리는 교합성 외상이라고 얘기해요. 교합성 외상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는 치조골이 녹으면서 2차가 받을 수 있는 힘이 줄어드는 걸 2차 교합성 외상인데 2차 교합성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2차는 주변 치아랑 스플린팅을 하게 돼요. 영구적인 스플린팅을 하죠. 그래서 메탈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견고한 내지를 이용해서 2차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했을 때 1차 교합성 외상은 보철물을 했을 때나 충전물을 좀 놓게 했을 때 일시적으로 2차가 교기 접촉이 돼서 가해지는 힘이 셀 때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합 조정을 하죠. 아주 많은 치아들이 뼈가 녹은 경우에는 여러 치아를 같이 묶어요. 네. 잇몸이 원래 자주 붓는 사람은 그 치주질환 그렇죠. 잇몸이 자주 붓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병이 생기는 건 총알이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총알이 나가는 거. 총이 있어야 되고 총 속에 총알이 있어야 되고 방아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잇몸이 자주 붓는 사람은 쉽게 발사되는 사람이에요. 쉽게 발사되는 사람.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지금 밝혀진 건 뭐냐면 당뇨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환자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더 낮아요. 어떤 사람들은 치석이 조금만 껴도 괜찮지만 그런 환자들은 조금만 껴도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뼈도 급격히 높기 때문에 리커버리가 줄어들고 모든 만성 치주염이라든지 급진성 치주염이라고 하는 어그레스 페리오돈타이티스 되게 위험해 보이고 사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교과서에 이런 질환을 무조건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잇몸이 자주 붓는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보고 모든 치아에 프로깅을 해보고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서 완벽한 루트 플래닝과 아주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치과를 계속 다니면서 맡겨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이가 빨리 빠지겠죠. 저희는
일부 질환인 경우에는 만성 치주염이 빨리 생겨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만성 치주염이 빨리 생겨가지고 여러 치아에 심각하게 생긴 경우에는 전신 검사, 혈액 검사, 검색 같은 걸 통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전신 질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좋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붓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부분이 계속 붓고 피가 나고 그러는 것도 맞습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V특이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치태라는 거는요 입안에 골고루 끼는 게 아닙니다. 뒤쪽, 이 사이, 안쪽에 많이 끼고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많이 껴서 특히 보철물이 뭐 국소적으로 있는 데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죠. 그런 부위에는 일단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2급 아말감을 했다고 칩시다. 그 2급 아말감의 형태가 좋지 않고 그러면 그쪽에 계속 염증이 생길 거고 붓고 피날 거예요.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맨스트럴 사이클 때문에 더 붓기도 하고 아니면 피임제 본능 때문에 더 붓기도 하고 임신 중에 더 많이 붓기도 해요. 혹시 뭐 만성 치주염이라든지 심각한 치주염이 태아의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들었나요? 아니요. 예?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는데 이건 되게 뻔하게 밝혀진 건데 이런 만성 치주염이 있는 심한 게 있는 경우에 쉽게 이 손가락 하나 크기 정도의 살이 벗겨진 거예요. 그냥 이거 벗겨졌다고 생각하면 치주나 쭉 펴서 다 하면은 그럼 이런 거를 통해서 나쁜 세균이 분비하는 어떤 분비물 같은 것들이 인체 내에 들어가요. 그 다음 음성균이 분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서 혈관을 쭉 타고 돌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키는데 태아에 있어서 산모가 치주염이 심하다 그러면 조기 출산, 자궁이 쉽게 수축해요. 그리고 저체중아를 유의성 있게 증가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당뇨도 영향을 주는 거고 그래서 모짜르트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스타일링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임산부들이 치주 치료를 되게 불편해하게 하죠. 몸도 무거운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피가 안 나는 게 태아에 진짜 중요해요. 잘 몰라요. 암과도 연관성이 있고 폐렴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입안에 치태 되게 많은데 그게 위로도 넘어가고 폐로도 넘어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래 같은 거 많이 끓잖아요. 내가 이를 안 닦았어.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면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전신 마취할 때 인튜베이션에 이렇게 집어 들어가잖아요. 그때 갈고리 같은 거 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쑥 여기 있는 치태를 같이 목에다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렴 걸리겠죠. 요즘에는 그렇게 좀 많이 죽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유럽에서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이를 깨끗이 닦아주고 관리를 했더니만 폐렴이 확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치주 질환의 관리는 인생의 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시 힘들어 보이네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네? 질문 없습니까? 3명? 질문 3개 있었나요? 교수님 시린 거요. 아까 양치질만으로도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인 거지. 딱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 이게. 치수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생리적인 보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치수가 어떤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초과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일단 연마력이 센 치아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치석 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강모가 센 거 쓰면 안 됩니다. 입안에 낀 치태는요 쉽게 떨어져요. 너무 큰 측박을 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꼼꼼히는 닦되 세게 닦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광화가 아니라 침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린니를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치아에 전반적인 마모가 있는지, 입당 패턴이 어떤지, 쓰는 치약이라든지 칫솔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이 시림이 괜찮아지고 겨울철에 특히 시림 환자들이 증가하죠. 마스크 써요, 마스크. 제 어이없는 환자들이 뭐냐면 그냥 이가 시리다고 해요. 나도 형은 이가 시립니다. 절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스키장 가서 이안 시린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환자들은요, 정상적인 걸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철물이라든지 시린 것 같은 그래요. 이렇게 잇몸 까지면서 여기 색깔 안 좋아요. 이거 수술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딱딱하면 딱딱할 때 이상해요. 당연히 이상하죠. 이거는 우리가 기능적으로 자연스러운 중에 생길 수 있는 이상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가진단 해주세요? 내가 자가진단을 일단은 양치를 할 때 피가 나면 치과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겠죠. 아쉽게도 개인병원에서 치주치료가 주가 아니다 보니까 치주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브레이도 대학병원으로 많이 입학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치주과가 여기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피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이 사이가 넓어지는 거, 치아 위치가 변하는 것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치과에 오지 않은 경우에도 치과에 가서 검사하기를 추천드려요. 일단 이 사람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료를 남겨놓고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이전 상황하고 평가를 하걸러요. 왜냐면 내가 봐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이전과 이렇게 비교하면 생길 수 있는 에러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치과 치료에 돈과 시간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치주 치료는 다 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다니시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시는 게 치과인데 아직은요 사람들이 괜찮아기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모였으니까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세요. 우리가 보는 환자들은 되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에이즈도 있는 환자도 있고, 간염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갖고 있어요. 치과에서 분사되는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에어로졸, 스캐너에서 나오는 에어로졸 6품으면 저까지 가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안경 쓰고 환자 보면요 여기 닫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겁니다. 마시고 싶으시면 마시세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얼굴 작은 사람은 끈으로 된 걸 쓰셔야 돼요. 코에다 와이어를 구부려서 완전히 밀착시키고 당겨서 덮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깥에는 오염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괜히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애기 있으면 가서 막 안아주고 비벼주고 그러면 큰일 나요. 병원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우리 수련이도 그렇고 원내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기 몸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하는지를 좀 잘 안 하는 거예요. 습관인데 머리를 여러분 왜 묶습니까? 머리 묶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되게 엄격하게 이제 하려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걸 잘 몸에 익히셔가지고 나가서 한번 잘 해보세요.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치과가 가끔 방송에 쭉 나오는 거 보면 마스크 제대로 안 끼고 글러브 제대로 안 끼고 머리 안 묶고 저기 뭐지 유니체어 트레이 보면 잡다하게 다 집어넣고 그 자리에서 빼고 에어로졸 다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여튼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질문 해준 친구한테는 소정해서 기프트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릴게요. 와, 사려.